안산 공동체 미디어 단원 FM은 주류 언론에선 만날 수 없는 지역사회의 소소한 이슈부터 이주민, 청소년, 재난참사 피해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해오고 있습니다. 단원 FM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를 책임지는 터줏대감 같은 분이 계셨죠. 테마가 있는 음악의 진행자 서동호 선생님께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 10월 16일 129회 라이브 방송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제나 청취자들께 전할 노래 선물을 한아름 안고 한 곡 한 곡 노랫말과 선율에 담긴 의미를 나직한 목소리로 전해주셨던 그 다정함과 따뜻함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순간까지도 항상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했던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셨던 서동호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단원 FM 월담의 노동이 수다 6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입술을 벗어난 순간 이미 굳어진 그말 그냥 했던 진실 엇갈리고 뒤엉켰지 내
예, 오늘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는 지난 9월, 10월 중 있었던 산업단지 관련 동향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월담 노조에서 집행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신 김용균 재단의 조혜연 상임활동가님을 모셨습니다. 혜연님 어서 오세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서도 한번 인사드렸었죠. 월담노조 집행위원이자 김용균 재단 상임활동가인 조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조만간 또 뵙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외하는 날들이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8월 방송 때 김용균 재단 이야기도 언젠가 시간을 내서 나누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아, 그랬었죠. 근데 오늘 공단 뉴스를 평소보다 좀 풍성하게 준비해 오시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김용균 재단 관련한 이야기까지 얹기는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저희 방송이 갑자기 폐지되지 않는 한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잘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저도 잘해야 되죠. 자, 그럼 오늘 공단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93명의 노동자 사망이 있었다는 공단 뉴스입니다. 그렇군요. 좀 자세한 소식을 들어볼까요? 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가 110건에 달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7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9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울산 미포산단으로 5년 동안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남 창원산단에서도 12명, 전남의 여수산단 11명, 울산 온산산단 10명 등의 순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갔습니다. 네, 정말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네요.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중대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났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1월에서 8월까지 13건의 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고요. 지난달 대불산단에서는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작업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서 그리고 6월 창원산단에서는 절삭 작업 중에 노동자가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리고 5월에는 대불산단에서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네. 시화산단에서도 지난 5월 19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한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저도 기억나는데요. 빵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시화 공장이. 여기서 연달아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서 지난 7월 25일이었죠.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시화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경영진에게 주야 12시간 맞교대를 비롯해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삼립 회장을 비롯해서 경영진을 호되게 질타했던 장면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대통령이 많고 많은 사업장 중에 SPC 시화 공장을 찾아갔던 이유가 뭔지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워낙에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난 곳이라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제로 SPC 계열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야간 작업 중 끼임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대재해를 근절하려면 심야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또 그러자면 저임금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본 거죠. 역시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SPC 공장에서 왜 자꾸 노동자들이 끼임 사고 같은 일들을 겪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사고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사고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걸 SPC 중대재해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빵 만드는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마 반월시아공단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량 맞추느라 야간까지 장시간 일하는 문제도 그렇고 워낙 낮은 임금 때문에 늘 잔업이나 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도 SPC 현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산단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왜 이렇게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가요? 이러한 국가산단들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중화학 제조업 중심지로 시설이 노후에서 추락이나 협착 같은 산재뿐 아니라 화학물질 폭발, 누출 같은 대형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월시와 산단의 경우 중화학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2022년 3월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것처럼 폭발 화재도 발생하고 있고요. 시설 노후라든지 유해화학 물질 관련한 사고들이 많았군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 산단의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주고 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기업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또 안전 비용을 늘리도록 대책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을 고려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략히 훑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산업재해 감축 대책을 비롯해서 노동안전 이슈들이 핵심 정책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용노동부가 어쨌든 노동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걸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조 6,157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건데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또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으며 또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정부가 노동안전 정책에 힘을 주면서 실제 예산 편성에도 이런 정책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모양이군요. 네. 그런 효과가 아무래도 없진 않겠죠. 네, 부처 예산이 늘어난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안전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그리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을 신규 도입하고 또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사고 예방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43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이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은 잘 안 됩니다. 너무 큰 돈이라서. 어쨌든 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대책을 이번 정부에서는 안전일터라고 부르는군요. 아무튼 안전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고 또 어떤 항목에서도 예산이 는 건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산재 예방 파트였잖아요. 네. 그럼 산재 보상과 관련한 파트도 당연히 있어야 할 텐데요.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해서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전담팀 예산을 신설하고 또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이행 상황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소식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 같거든요. 네, 뭐 용현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제 정부 정책이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소개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특수고용,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권리방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하겠다는 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되었다고 하고요. 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항목에서 관련 예산이 늘어났군요. 모쪼록 이런 사업이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내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야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내 오래된 친구인 너 좋아하게 됐나봐 아무렇지 않은 듯 널 대도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월단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연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공단 뉴스 소식은요.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도 그 OECD 회원국 중에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한국은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고 하죠. 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별 임금 격차인 11.3%의 2.6배 수준입니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22%, 에스토니아 24.7%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그런 차별적인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걸 지표로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군요. 그럼 임금 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진 걸까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전년 26.3%보다 4.4%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연간 임금으로 환산하면 여성 한 명이 남성보다 한 해에 3,007만 원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게 고용 형태랑 더불어서 직장 내의 뭐 차별이라든지 불평등 이런 지표들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성별 임금 격차가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화됐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작년 말부터 한겨울 내내 성평등, 민주주의를 광장에서 그렇게 외쳤는데요. 네,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걸 잘 드러내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지표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공시 대상 회사와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임금 격차 현황은 지난해 기준이니까 2024년 공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나온 거란 말씀이시죠? 네. 조사 결과 2024년 남성 한 명당 평균 임금은 9,780만 원, 여성은 6,773만 원이었습니다. 남녀 평균 임금 모두 전년 대비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임금 감소폭이 남성보다 커지면서 이번에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공시 대상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은 9.4년으로 집계되었다고 하고요. 또 성별 근속 연수 격차는 20.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근속연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성별 격차가 상당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계에서도 이런 차별적인 현실이 여전히 보여지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는 46%, 핀란드는 45.5%, 멕시코 50.2%와 같이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었습니다. 네. 한국은 일본 15.7%, 튀르키예 19.9%, 헝가리 15.2%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이런 소식 듣다 보면 대체 언제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올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이 소식을 전한 기사 말미에서는 한국의 성별 격차가 두드러지는 상황을 두고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논평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은 최근 수년간 관리직, 정치 영역 모두에서 여성 대표성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관리직 승진, 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그리고 여성 인재 발굴 육성, 여성 후보자 공천과 국회의 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일터에서 이런 차별이 계속돼서 유지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정책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소식은 뭔가요, 혜연님?
네, 이번에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용현님은 혹시 산업단지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요. 일단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뭐 빨간 날이었으면 당연히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날이 공휴일은 아니긴 합니다. 네. 지난 9월 14일이 산업단지의 날이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이면 9월 14일인가요? 네, 그렇게 정한 이유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된 날이 바로 9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구로공단이었군요. 그것도 몰랐네요. 네, 저도 이번에 공단 뉴스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아무튼 경제 발전과 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산업단지의 모습도 시간이 흐르면서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특히 원청 대자본으로부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작은 사업장의 어려움, 그리고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제조업들의 해외 이전, 그리고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의 이전 등은 여전히 제조업의 기반으로 불리고 있긴 하지만 네. 노동이 존중되고 또 튼튼한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린 곳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들이 뭐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뭐 국가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런 논조의 언론 보도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보도들을 자주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어째서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공간처럼 인식되고 있을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회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네, 사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이 이런 현실을 잘 개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관련 보도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의 땅은 건물과 구조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청년 노동자들이 찾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일터 안에서의 권리를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문화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본연의 역할로서의 공단의 위상에 의문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바로 그런 점들이 여전히 공단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인식되게 하고 또 미래를 밝히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단지의 날을 맞이해서 민주노총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산업정책의 기반을 노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또 그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가들만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기업의 고충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노정교섭의 틀을 갖추어서 노동자들이 산업단지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지난달 공단 뉴스 코너에서도 방금 그 회원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이랑 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뭐 불안정한 고용, 취약한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산업단지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네. 아마 그때도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주제로 연 국회 토론회 관련 소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민주노총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해놓고 정부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라, 뭐 이런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셈인데요.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럼요. 저희가 또 할 말은 하는 방송 아닙니까? 당연히 할 말은 해야죠. 이 소식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 또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부르고 그나마 일거리를 쫓아서 이리저리 떠다녀야 하는 곳, 그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는 비정규직, 그리고 또 파견 노동을 넘어서 이제 이주 노동자에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공단 노동자들에게는 벗어나고 싶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이 지금의 산업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섭과 같은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게 바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이야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이죠? 네, 이번에도 반월시아공단 노동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 소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이 아주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까지도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또 한 번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9월 2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 점인 64.6보다 9점이나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보다 높은 69.4점으로 나타났고요. 또 공공기관은 72점으로 그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긴 한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건 준수 정도가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보다 훨씬 낮게 나왔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6점인데요. 네. 평균 점수보다 9점이나 낮은 수준이에요. 아무튼 그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노동조건 역시 많이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는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나요? 네, 이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그리고 사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 준수 여부 같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로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항목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보다 낮은 결과치를 보였고요. 특히 연장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및 급여 제때 이런 지급 항목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네. 방금 열거하신 노동조건 항목들은 이제 혜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런 기본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네, 이런 결과는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조항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비롯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고 또 그나마 일부 적용되는 조항조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적용되는 조항조차 잘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조항이 그런가요? 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휴게 시간도 전체 평균보다 8.5점이나 낮은 56점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법 적용 제외도 문제이긴 한데요.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법 위반도 심각하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사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직장갑질 119의 김기홍 노무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거고요. 또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인 만큼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제발 이번 정부에서는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단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이었고요. 혜연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먼 거리를 걷다 지친 마음이 어둠 속에 눈물을 감추고 어디선가 다친 상처들이 벌거벗은 채 세상을 만날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시린 겨울 메마른 입술엔 침묵은 갈라져가고
하나둘 떠나가는데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어둠 속에 널 잃고 헤매던 많은 밤 잠들 수 없었던 두렵던 밤의 끝에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번 코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상담 선생님으로 상담 박사님으로 할까요?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월담의 노동상담소 조영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신님. 네. 지난 방송에서 뵀을 때는 저희가 분명히 한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새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녹음실 와서도 보니까 다들 옷차림들도 거의 뭐 가을, 겨울 옷차림을 입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아침엔 또 추우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쵸. 예. 이렇게 보니까 가을이 왔다는 게 이제 바로 실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뭔가 여름에서 그냥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늦가을로 넘어간 느낌? 맞아요. 네. 어제는 최저 기온이 5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네. 막 갑자기 추워지니까 뭐 이것도 기후 변화의 그 한 단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쵸. 네. 예전에는 그 계절이 바뀌는 것도 소걸음처럼 느릿느릿 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오죠. 네, 맞아요. 이런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게 되게 쉬우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노동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영신님? 네, 최근 정부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한 근절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의 임금 체불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9월이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자에게 엄벌을 검토하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현재 우리나라 임금 체불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요? 아, 네. 엄청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올해 2025년 7월까지 그 노동자 17만 3천여 명의 임금이 총 1조 3,421억 원?
이게 감도 안 잡히죠. 얼마나 예. 큰 액수인지. 뭐 이 정도의 이게 체불이 됐대요. 그러니까 연간 임금 체불액이 2022년 이후에 지금 급증세인데 2022년에는 뭐 1조 3,400억 그 정도 규모의 체불이었다며 2024년에는 작년이죠. 이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대요. 2024년 한 해 동안 체불된 임금이 2조 원을 돌파했던 거예요. 2조 448억 원을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올해도 지금 7월 기준으로 1조 3,421억 원이니까 아마 12월쯤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2026년에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1조 9,866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 한 개의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체불되고 있는 거죠. 임금 체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임금 체불이 심각한 거죠? 네, 말도 못합니다. 일본은 경제활동 인구가 6,957만 명이래요. 네. 이게 한국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연간 임금 체불액이 뭐 1,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체불 규모가 일본보다 20배 정도 더 많은 거죠. 네, 그리고 2023년 기준이긴 한데 이제 미국의 체불 임금이 1억 5,615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한화로 환산하면 약 2,045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인구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임금 체불 규모는 미국의 100배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체불임금 액수 이런 거는 사실 감도 안 오는데, 네네. 이제 이게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뭐 일본의 20배, 미국의 100배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감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정말 좀 충격적인 그런 수치인데요. 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뭐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뭐 미국의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임금 체불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해서 임금 체불 규모가 없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사실 저는 좀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일본의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들의 뭐 이렇게 윤리 의식이 높아서 임금 체불을 안 한다. 뭐 이런 다소 온정적인 그런 네.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들은 좀 반론에 해당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법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법의 차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죠?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임금 절도 예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름만 딱 들어도 이게 법 이름만 들어도 임금 체불하면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지 않나요? 네. 절도라잖아요. 네. 예, 임금 도둑 잡겠다. 그렇죠. 임금 도둑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 회피를 위해서 위장 폐업을 하고 뭐 신규 창업을 하거나 뭐 재산 은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국의 노동부가 네. 이제 사용자의 은행 계좌 압류하고 뭐 유치권 설정하고 사업 중단 명령도 내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임금 명세서에 사용자 소재지 파악을 위한 주소랑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임금 떼먹고 도망가는 거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임금 체불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반복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 말고 중국의 경우에는요. 임금 체불을 하면은 50% 내지 100%의 배상금을 별도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불 임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도 한 50에서 100% 그러니까 두 배 정도의 배상금을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럽의 주요국들은 임금 체불 문제를 국가 차원의 기금이나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신속하게 해결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 그 임금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네.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험 등으로 체불 임금을 보존해주지 못한 게 결국에는 한국 상황을 악화시킨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이제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건 10건 가운데서 한 건만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대요. 네. 10%만 그런 거죠.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중에 일부라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가 대부분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소할 수가 없어요. 네. 체불 임금은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불벌하겠다,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이면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주는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도 뭐 체불된 임금 뭐 그거 그냥 주면 되지, 그게 뭐 범죄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주를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작동을 하지가 않죠.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대부분 사업주들은 내가 돈 낼게, 밀린 임금 지금 줄게, 그러니까 너는 처벌 불원서 내, 이렇게 요구를 하기 마련이고, 당장 임금이 체불돼서 생계가 급급했던 그런 노동자들은 이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처벌 불원서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그냥 다 행정 종결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사업주들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법 처리되어서 벌금도 내야 되면은 내가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진짜 어이없네. 그쵸, 어이없죠. 그러니까 임금이 체불을 하는 거, 임금 체불을 하는 거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아니 네. 그러면 왜 반의사 불벌죄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좀 답답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종의 채무 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분석도 그렇고요. 이제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계약인데요. 네. 이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거. 그게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노동자와 사용자 이렇게 쌍방의 의무가 있는 건데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노동자에게는 임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진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채무를 이행하면, 그러니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용자로서는 노동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뭐 임금 체불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런데 그 말씀 들어봐도 전 아직까지도 의아한데요.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순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뭐 네. 계속 뭐 채무자, 채권자 이런 관계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또 저간의 사정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일단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근로계약을 그냥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채무의 관계, 채무와 채권의 관계, 그냥 뭐 민사적인 계약의 관계로 보는 거는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근로기준법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예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2025년 10월 23일 이제 곧이죠. 네. 네. 저희가 저희 방송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방송 당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그렇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 녹음하는 기준으로 보면 곧인데 이제 그렇죠. 아무튼 방송 당일 이렇게 방송되는 날인 23일부터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이제 심의하게 돼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상습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다 공개가 되고 그렇게 공개가 되니까 노동자들은 그 사업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사업주는 계속 이렇게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야라는 게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뭐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을 배제하거나 뭐 수급을 제한하고 입찰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뭐 상습 체불 사업주는 출국 금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법에 따라서요. 네. 네,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새 임금 체불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는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새롭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임금 도둑들은 뭐 반드시 잡아서 단죄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면 좋겠네요. 네, 네. 근데 뭐 여전히 어쨌든 반의사 불벌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습체불 사업장은 뭐 어쨌거나 타격을 받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예. 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좀 징벌적인 의미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됐고, 그리고 체불 사업장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네. 네. 근데 기사에서 보기로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더 취약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맞아요. 이주 노동자의 경우 임금 체불에 더 취약한데, 그러니까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자 중에 8%가 이주 노동자였대요. 근데 이게 8%라고 하면은 뭐 되게 적은 숫자 아닌가 싶을 텐데, 근데 이주 노동자는 한국 노동자 중에 4%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중에 4% 수준인데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중에 8%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4년 임금 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10%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체불액이 네. 전체 체불액의 10% 수준. 그러니까 여러 통계치를 이렇게 단순 비교해봐도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국내 그 내국인 한국인 임금 노동자보다 더 많은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이런 걸 잘 아는 이주 노동자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아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 임금 체불 규모는 이제 알려진 통계치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사용자들은 아직도 임금 체불이 큰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이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사용자가 자기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뭔가 약간 시혜적인 조치인 것처럼 네,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야, 뭐 내가 좀 늦게 줄 수도 있지. 회사 사정상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뭐 이제 작은 사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내 덕에 네가 먹고 사는 건데 그 정도는 너도 좀 참아야지. 네, 뭐 네. 인내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당연히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요. 그렇죠. 네.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주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런 인식들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추방을 당할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 일부는 이제 마치 자신이 그 이주 노동자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기도 하고요. 네. 네.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영식님, 그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겠죠. 네. 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퇴직 후 체불 임금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또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네,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제 임금을 받기로 한 날을 넘겨서 받지 못하면 그냥 그 날짜부터 바로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았어야 할 날짜에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지연이자도 다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액을 못 받았을 경우에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연장 근무를 했는데 연장 근무 수당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도 임금 체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뭔가 이게 전액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일부만 안 들어온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근로감독관에게 그 고용노동지청에 계시는 그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신고를 하면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임금이 체불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용자도 불러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피해 노동자도 불러서 물어보고, 그래서 실제로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 얼마가 체불됐는지, 뭐 이자까지 하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시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게 하고 또 처벌 불원서를 받기도 하겠죠. 네. 네, 근데 뭐 난 처벌 불원서 작성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기소가 되고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형사 재판을 받기도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형사 재판이 열려도 아마 실형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처벌 불원 의사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처벌 불원 의사를 썼다면 아예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쵸. 그리고 형사 재판을 가서 이제 처벌 불원 의사를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사용자가 임금을 다 이제 갚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그냥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했어도 돈을 갚기만 하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얘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처벌을 안 받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형사재판이 다 진행될 때까지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네, 그런 경우에는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받아내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네. 뭐 어쨌든 이제 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한다. 네. 이것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게 출발점이니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10월부터 시행되는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따르면은 상습체불 사업주는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체불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임금이 체불이 되면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고건이 누적되어서 그 사업주가 체불 사업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2024년 통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임금 체불의, 그러니까 지난해 임금 체불의 기준으로 71.3%가 네.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제 임금 체불에 따른 피해는 노동시장 안에서도 가장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취약 집단에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작은 사업장들의 이 임금 체불 피해가 집중되는 까닭은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누구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작은 사업장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딘가에서는 작은 사업장 사장님들의 그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 이렇게 짚기도 하고요. 예, 이런 지적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대기업과의 그 하도급 관계에서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원청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제하거나 하는 등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신님 말씀은 이제 이게 원하청 간의 이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작은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근본 문제다라는 진단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정부의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안 그러면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뭐 처벌과 단속 위주의 그런
감독 행정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피해 구제 중심으로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처벌, 단속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텐데 그에 앞서서 이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잘 살피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보면은 매년 설이나 추석 같은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네. 명절 때가 되면은 정부가 뭐 체불 임금 문제를 강력 단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풀이해 왔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금의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런데도 임금 체불 증가세가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이제는 반월시아 공단처럼 대기업을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된 생산 구조의 문제를 좀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영신님과 함께한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이재명 정부가 임금 체불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만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임금 체불 피해를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영신님이 계속 강조하셨듯이 당장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또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또 그에 알맞은 근본 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금 체불도 중대재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목숨을 좌우하는 그런 이렇게 중대한 그런 범죄라는 인식을 정부도 그리고 뭐 사용자도 무겁게 새겼으면 한다는 바람을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네, 영신님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 67회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